어머니, 어차피 집에 계시잖아요. 그 말에 나는 생일상에 고명을 얹던 손을 멈췄다. 다진 계란을 올리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춘 채 허탈하게 내려왔다. 조용히 주방을 나와 현관으로 갔소. 아무 말 없이 대문을 잠갔다. 오늘은 내 남편의 칠순이다. 잔치는커녕 외부 손님도 없이 그저 조촐하게 식구들끼리 모여 따뜻한 밥 한 끼 하자고 했을 뿐이다. 내가 한 달 전부터 아들에게 여러 번 알렸다. 다음 달 16일 화요일 저녁은 꼭 비워둬라.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는 경쾌했다. 엄마, 저희 오늘부터 3박 4일 베트남 여행 예약해뒀어요. 지금 비행기 시간이 좀 촉박한데요.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죠?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말했다. 오늘이 내 아버지 생신인 거 기억하지? 아, 맞다, 깜빡했네요. 근데 위약금이 좀 세서요. 어차피 엄마 집에 계시잖아요. 그 말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다. 내 시간도, 내 건강도, 내 인생도 그들에겐 단지 집에 있는 사람이었다. 7년이었다. 첫 손주 민서를 돌보기 시작한 이후로 매일 새벽에 일어나 이유식 준비하고 기저귀 갈고 낮잠 시간마다 틈틈이 집안일까지 해가며 하루를 보냈다. 아들이 1년만이라 했고 나는 흔쾌히 수락했었다. 우리 민서니까. 그러나 1년은 곧 2년이 되었고 둘째 하람이가 태어났을 때는 당연하다는 듯 또 막히고 갔다. 시간이 흐르며 고마움은 사라지고 당연함만 남았다. 엄마, 저희 회식 있어요. 애들 씻기고 재워주세요. 어머님, 애 좀 본다고 그렇게까지 아프세요? 그 나이면 다 그래요. 허리는 망가지고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뚝뚝 소리가 났지만 아프단 말도 편히 할 수 없었다. 나는 아플 권리도 없어진 것 같았다. 오늘이 남편의 칠순이 아니라 나의 결심 기념일이 될 줄은 몰랐다. 내가 나로 살아가기 시작한 첫날, 현관문을 3번 똑똑똑 두드리는 소리, 초인종이 길게 울리고 손주가 우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등 뒤에 선 남편이 조용히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여보, 이번엔 하고 싶은 대로 해.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민서를 돌봐달라고 했을 때 나는 마냥 기뻤다. 첫 손주였고 아들 부부는 맞벌이를 해야 하니 잠시라도 힘이 되어주고 싶었다. 엄마, 어린이집은 아직 무리고 지연이 복직하려면 민서 좀 맡아줄 수 있어요? 나는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기 손이 얼마나 말랑말랑하고 예쁜지 안아보기도 전에 마음이 녹아내렸다. 민서가 내 품에 안겨 처음 잠든 날, 나는 두 팔에 축축하게 땀이 차는 줄도 모르고 한참을 바라봤다. 우리 집에 이렇게 작은 생명이 왔구나. 민서가 처음 이유식을 먹던 날, 내 손가락을 잡고 입을 쪽 벌리던 그 표정이 아직도 생생하다. 밥 한 숟갈을 먹이고 나면 나를 향해 웃어주었다. 할머니 최고라고 말하듯이 그렇게 하루하루가 갔다. 아들 부부는 오전 7시에 집으로 와 민서를 맡기고 출근했고 나는 하루 종일 민서를 돌봤다. 우유, 기저귀, 낮잠, 산책, 목욕까지. 지금이 제일 예쁠 때니까요. 어머니, 지연이는 늘 그렇게 말했다.
나는 그것도 맞다고 생각했다. 아이가 웃을 때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듯 했으니까. 처음 몇 달은 아들 부부도 고마워했다. 퇴근 후 아이를 데리러 오며 케이크나 간단한 간식을 사오기도 했고. 며느리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하고 웃어주었다. 그런 말 한마디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 시절 나는 가족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충분했다. 내가 조금 힘들어도 민서가 건강하고 아들 내외가 평안하면 그걸로 좋았다. 그런데 사랑으로 시작한 이 돌봄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당연한 일이 되어가고 있었다. 언제부턴가 아들과 며느리의 말투가 바뀌기 시작했다. 엄마, 저희 늦어요. 저녁 챙겨주시고 재워주세요. 어머님, 기저귀 좀 바로바로 갈아주세요. 고마움 대신 요구가 늘어갔고, 어느새 나는 아이 돌봄이, 살림 도우미,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 있었다. 민서가 유치원에 들어가고, 하람이가 새 돌이 지나자 돌봄은 더 힘들어졌다. 뛰어다니는 애들, 말썽 피우는 하람이, 간식 투정하는 민서.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하루였다. 내 몸도 서서히 경고를 보내기 시작했다.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욱신거렸고, 허리는 통증 때문에 숙이기 어려웠다. 밤에는 다리가 저려 잠을 설쳤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말했다. 허리 디스크가 꽤 진행됐네요. 이 상태면 장시간 아이 돌보는 건 위험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아들에게 전하자 돌아온 대답은 이랬다. 엄마, 나이 들면 다 그래요.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며느리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했다. 어머님, 저희도 힘들어요. 회사 다니며 애 키우는 게 쉬운 줄 아세요? 힘들다는 말은 나도 하고 싶었다. 아프다는 말도, 쉬고 싶다는 말도. 하지만 그럴수록 돌아오는 건 냉소적인 반응뿐이었다. 남편은 몇 번이나 말했다. 여보, 이젠 그만하자. 당신 허리 더 망가지기 전에. 나는 그럴 수 없었다. 민서가 유치원에서 받아온 별 5개 스티커를 자랑하고 할머니가 최고라며 안아줄 때마다 하람이가 배변 훈련에 성공하고 내게 와서 나 다 컸지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래, 한 번만 더 참자 했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들 부부가 외제차를 끌고 집에 왔다. 성과가 좋아서 보너스 좀 받았어요라며 웃던 그들. 며느리 손에는 새 명품백이 들려 있었다. 그날 밤 민서 학원비를 좀 도와달라는 문자가 왔다.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명품 사고 외제차 끌면서 왜 학원비는 내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나는 단지 공짜 노동력이었다. 내 헌신은 사랑이 아니라 그들에게 편리한 도구일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이제는 정말 끝내야겠다고. 남편은 과묵한 사람이었다. 말수가 적고 표현도 서툴렀지만 내가 아침부터 밤까지 손주를 돌보며 점점 지쳐가는 모습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여보, 요즘 다리 저려서 잠도 못 자잖아. 병원은 꾸준히 다니고 있어? 나는 늘 웃으며 넘겼다. 애들만 좀 더 크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괜찮아지지 않았다. 매일 아침 7시 손주들을 맞이하며 하루가 시작됐다. 민서 유치원 등원, 하람 이유식 준비, 낮잠 재우기, 집안일, 점심 챙기기, 간식 준비, 목욕, 책 읽어주기, 기저귀 갈기. 그리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아이들을 데리러 오는 아들 내외. 어머님, 오늘도 감사해요라는 말조차 점점 사라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말 없이 문만 열고 들어왔다. 나는 문득 내가 어디까지 참고 버틸 수 있을까 자문하게 됐다. 몸이 아프다고 말하면 나이 들어서 그렇다 하고, 좀 쉬고 싶다고 하면 엄마밖에 못 믿겠어요 라며 감정적으로 붙잡았다. 하루는 남편이 조심스레 말했다. 당신 그만두면 안 될까? 당신 건강이 더 중요해. 나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다. 아이들이 나를 필요로 하니까. 그러던 중 코로나가 터졌다. 아들 내외는 재택근무라며 아이들을 더 자주 맡기기 시작했다. 엄마, 회의 중에 애들이 소리 지르면 곤란해서요. 엄마, 집에 계시니까 좀 더 부탁드릴게요. 나는 또 흔쾌히 응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다. 그 회의는 회의가 아니라 부부 동반 여행이었다. 사진 속에는 마스크도 벗은 채 카페에서 웃고 있는 며느리, 유럽풍 펜션 앞에서 손을 잡고 있는 아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뭔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날 밤 남편이 말했다. 이젠 진짜 그만해도 돼, 여보. 그 말이 처음으로 위로처럼 들렸다. 그리고 며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우리 이번에 칠순 잊은 건 아닌데요. 사실 여행이 예약돼 있어서요. 그날은 남편 칠순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생일상에 올라갈 미역국 국물을 젓다가 손을 멈췄을 뿐이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 대문을 걸어 잠갔다. 그날 저녁 대문이 잠기고 불이 꺼진 집 앞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다. 엄마, 계세요. 민서가 울어요.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애들이 불안해하잖아요. 현관 밖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번갈아 소리쳤지만 나는 조용히 거실에 앉아 있었다. 불은 끄고 텔레비전도 틀지 않은 채 조용히 식탁에 차려진 생일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남편은 내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둘이서 조용히 국을 떠먹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국.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분노, 슬픔, 후회, 그리고 결심이었다.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민서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러다 하람이까지 따라 울기 시작했다. 애들 데리고 갈게요. 어머니, 그만 삐치세요. 그 말에 남편이 표정을 굳혔다. 내게 작은 눈짓을 주었고 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문 너머에서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이래서 어른들이랑 살 수가 없다니까요. 자기 기분 나쁘면 애들까지 희생시키잖아요. 결국 아들 내외는 아이들을 데리고 떠났다. 울음 섞인 민서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그제야 남편이 입을 열었다. 당신 참 오래 참았어. 이제는 당신 인생 살아도 돼. 그 말에 눈물이 났다. 분노나 억울함 때문이 아니라 내 편이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둘만의 조촐한 생일상을 마주하고 조용히 건배했다. 미역국에 삶은 달걀 하나, 김 2장, 그리고 막걸리 한 사발. 남편이 웃으며 말했다. 난 오늘이 제일 좋다. 당신이 나를 위해 뭔가를 선택한 날이니까. 그리고 며칠 후 아들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 어제는 제가 경황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회의 있는데 한 10시쯤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전화기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남편이 묻는다.
다음엔 뭐 하고 싶어?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아무것도 안 하기. 며느리가 혼자 찾아온 것. 그로부터 3일째 되는 날이었다. 민서와 하람이는 데려오지 않았다. 현관문 앞에 쪼그려 앉아 있던 며느리는 내 얼굴을 보자 눈물을 뚝뚝 흘렸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물만 건넸다. 그녀는 맨바닥에 물을 받아 마시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제가 몰랐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냥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내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다. 나는 말했다. 내가 잘못한 걸 아는 건 좋아. 그런데 그걸 내가 말해야만 안다는 게 슬프다. 며느리는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숙였고 나는 덧붙였다. 이제 우리도 나이 들어 예전처럼 못해. 그런데 너희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요. 정말이에요, 어머니. 하지만 나는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앞으로의 일은 내가 정할게. 너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며느리는 놀란 듯 나를 보았다. 그 눈빛 속에 예전의 나가 아니란 걸 깨달은 기색이 담겨 있었다. 나는 조용히 문을 닫고 들어왔다. 남편은 웃으며 말했다. 잘했어, 여보. 이번엔 진짜 당신이 선택한 거니까. 그날 저녁 우리는 텃밭에 갔다. 오랫동안 못했던 일들을 다시 하기로 했다. 고구마 줄기를 따고 상추를 뜯고 둘이서 흙을 만지며 웃었다. 해가 지고 집에 돌아오니 또 전화가 와 있었다. 이번엔 아들이었다. 엄마, 나 진심이야. 다시 얘기하고 싶어.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지금은 우리 둘 시간을 갖자. 다음은 천천히 정해도 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우리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아들이 혼자 찾아왔다.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문이 열리자 조심스레 얼굴을 내밀었다. 엄마, 나 그냥 얼굴 한번 보고 가려고. 나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다. 아들은 거실에 들어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엄마, 진짜 그동안 너무 무심했어요. 아들의 눈이 젖어 있었다. 나는 말없이 태슈를 건넸다. 민서가요, 요즘 매일같이 할머니 언제 와? 하고 물어요. 하람이도 어제부터 밥을 잘 안 먹고.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나는 감정을 들키지 않으려 애썼다. 그래도 엄마 건강이 먼저인 거 이제 알아요. 아들은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이 어릴 적 내 손에 매달리던 그 감촉 같아 잠시 흔들렸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아이들 키우면서 부모님 도움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건데. 남편이 방 안에서 나와 말했다. 이제야 철들었구먼. 아들은 민망한 듯 웃었다. 엄마, 아버지 우리 다음 주에 다 같이 식사할 수 있을까요? 애들 데리고 오면 민서도 많이 좋아할 거예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만 이번에는 우리가 정한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장소로 와라.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네, 당연하죠라고 답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손바느질을 꺼냈다. 민서가 좋아하는 토끼 수건에 작은 자수를 새기며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구나 싶었다. 다시 돌보는 삶이 아니라 다시 존중받는 관계로 며느리에게는 문자 한 통을 보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이번엔 아이 돌봄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삶으로 가자. 며느리의 답장은 짧았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진심으로요. 그 주 일요일
우리는 작은 한정식 집에서 마주 앉았다. 민서와 하람이는 환하게 웃으며 달려와 내 품에 안겼다. 그 순간 모든 게 꿈 같았다. 아들은 내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컵을 놓았다. 며느리는 아이들 옆에 앉으며 내 눈치를 살폈다. 한참을 말없이 밥만 먹었다. 그러다 민서가 말했다. 할머니, 우리 이제 집에 다시 가요?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민서야, 이제는 자주 만나긴 하겠지만 함께 살진 않아. 할머니도 좀 쉴 시간이 필요하단다. 민서는 아쉬워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에 아들이 입을 열었다. 저희도 이제는 도움이 쓰려고요. 맞벌이니까 힘든 건 맞지만 그걸 다 부모님께 맡기는 건 잘못된 거였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를 먹을 때쯤 며느리가 말했다. 앞으로 매달 두 번째 주 주말엔 저희가 어머님, 아버지 모시고 식사할게요. 부담 안 되신다면요. 나는 웃으며 답했다. 부담이 아니라 약속이지. 그 약속 꼭 지켜. 그 말에 며느리가 울컥한 듯 눈을 비볐다. 그날 집에 돌아오며 남편이 말했다. 당신 오늘 말 참 좋았어. 너무 잘해준다 싶으면 또 예전처럼 될까봐 걱정했는데 잘 지켰어, 그 선. 나는 작게 웃었다. 나도 알아. 이제는 예전의 내가 아니라는 거. 텃밭에서 상추를 따며 우리는 그렇게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다음 주엔 둘이서 단풍 구경을 가기로 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일상은 정말 오랜만에 평화로웠다. 아침마다 남편과 나란히 마당을 쓸고 늦은 아침을 먹고 텃밭에 들러 햇볕을 받으며 웃을 수 있는 시간들이 생겼다. 시장에 가면 단골 상인들이 묻곤 했다. 민서는요? 요즘은 안 데리고 다니시네요. 나는 그냥 웃으며 이젠 아들 집에서 잘 자란다며 넘겼다. 가끔은 허전했다. 아이가 문 열고 달려와 할머니 부르던 그 소리가 문득문득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금세 스스로를 다잡았다. 그리움과 헌신은 다르다는 걸 이제는 알았으니까. 어느 날 민서가 그린 그림이 도착했다. 할머니 손을 잡고 산책하는 장면이 담긴 그림. 뒤에는 할머니랑 놀고 싶어요. 사랑해요. 라고 적혀 있었다. 그림을 액자에 넣어 안방에 걸어두었다. 매일 볼 수 있도록. 며느리는 가끔 반찬을 담아다 주었다. 예전 같지 않게 조심스럽고 공손하게. 나는 그 진심이 느껴져서 괜찮았다. 아들과의 관계도 점점 부드러워졌다. 필요 이상으로 연락하지도 부탁하지도 않는 서로의 선을 잘 지키는 거리. 이게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붙어 있다고 가족이 아니고 조금 멀어져도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가족이라는 걸. 가을이 깊어질수록 낙엽은 더욱 붉어졌고 우리 집 앞마당의 감나무도 제법 예쁘게 익어갔다. 올해는 감이 참 잘 열렸네. 남편이 감 하나 따주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되뇌었다. 이 삶이 참 고맙다. 어느덧 겨울이 성큼 다가왔다. 거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다 문득 웃음이 났다. 지난 계절들 속 나는 나를 너무 오래 잊고 살았다. 엄마로, 시어머니로, 할머니로만 살아왔던 시간들. 하지만 이젠 안다. 나를 지키는 일이 결국 가족을 지키는 일이란 걸. 한 번쯤은 멈춰서야 했다. 돌보는 손을 거둬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걸. 그때 내가 문을 잠그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내 감정을 감추고 내 삶을 내어주며 살고 있었을 것이다. 물론 지금도 후회가 아주 없진 않다. 민서가 보고 싶고 하람이의 재롱도 그립다. 하지만 이젠 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감당할 필요는 없다는 걸. 사랑은 함께 나누는 것이지. 누군가의 희생으로만 지탱되는 건 아니니까. 이제 나는 내 이름으로 살아간다. 하루 한 번은 내가 좋아하는 찻집에 들르고, 일주일에 한 번은 친구들과 찻집에서 웃으며 수다를 떤다. 며느리와 아들도 그런 나를 존중해준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누군가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면, 혹은 나처럼 너무 오래 참고만 살아오셨다면, 한 번쯤은 질문해 보시길 바란다. 나는 지금 나답게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이 용기가 되어 당신의 삶도 조금은 따뜻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 그리고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함께 나눠주세요. 세월의 온기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야기를 기다립니다.